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통과 문화라 함은 눈에 보이는 상징물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정신이나 관습 혹은 인간에 의해 계승되는 전통 같은 개념을 인류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상징물 같은 문화유산과 더불어 인류 무형문화유산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고 그 민족의 역사와 가치를 잘 드러내는 것들을 지정하여 보존 및 계승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인류 무형문화유산 중 유네스코에 지정된 것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2001년 한국 최초로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입니다. 종묘란 조선의 임금이 자신의 조상인 선대왕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종의 종교적 공간으로 관원상제 중 제례를 담당하는 곳이었고, 조선이 유교 국가였던 만큼 조선에서는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례를 나라에서 제일 큰 제사로 여겼습니다. 태조 이성애가 한양으로 천도할 때 경복궁보다 먼저 지은 게 종묘였을 정도죠. 종묘 제례를 치를 땐 노래, 춤, 음악 연주까지 이루어졌는데 종묘제례 때 연주하던 음악을 종묘 제례악이라고 합니다. 유교에서는 예악이라고 하여 음악 또한 중요한 도덕적 교화의 한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통해 사라질 뻔한 조선의 국가의례였으나 조선 왕실의 악사들의 노력에 의해 조선시대 방식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묘제례악은 조선시대의 기악 연주와 노래, 춤이 어우러진 궁중음악의 정수로서 우리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으면서도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멋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매년 5월 첫째 일요일과 11월 첫째 토요일 종묘에서는 종묘제례를 그대로 재현하는 행사를 치르고 있답니다. 두 번째, 한국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은 2003년에 지정된 판소리입니다. 종묘제례악이 궁중음악이었다면 판소리는 조선 후기에 등장한 서민층의 음악이었습니다. 창자와 고수가 듀오가 되어 한 이야기를 알려주되 노래와 연주를 가미하여 이야기 속에서의 다양한 감정을 푸는 서민예술이었습니다. 양반가들도 좋아하기는 했고 청나라 사신들도 조선에 오면 꼭 보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양반들의 취향을 맞춰주는 내용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판소리는 우리나라 시대적 정서를 나타내는 전통예술로 삶의 희로애락을 해학적으로 음악과 어울려서 표현하며 청중도 참여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19세기 음악 연구가였던 신재효가 떠돌기만 하던 판소리를 연구한 뒤 판소리 마당을 체계화하여 조선 창극사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판소리 이론서를 저술했고, 우리나라 판소리 심의마당 중 신재효는 6마당을 책으로 남기면서 한국의 굴곡진 현대사를 거치면서도 지금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한국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은 2005년에 지정된 강릉 단오제입니다. 음력 5월 5일은 한국의 4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입니다. 단오는 시기적으로 여름의 가장 더운 시기를 맞이하기 직전에 초하에 해당하며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오는 1년 중에서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이라 해서 큰 명절로 생각해 여러가지 풍속과 행사가 행해졌는데, 강릉 땅에서 이어져 내려오던 단오제가 강릉 단오제죠. 강릉에선 4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강릉 단오제 기간으로 삼으며 대관령의 산신과 신라시대 강릉의 호족 출신이었던 범일국사로 추정하는 국사 성왕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단오제를 지내지 않으면 강릉을 중심으로 하는 영동 지역에 큰 재앙이 미친다고 전해져 강릉 단오제는 비단 강릉뿐 아니라 영동 지방 전체의 행사나 다름없었습니다. 강릉 단오제에서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기만 할 뿐 아니라 굿을 하기도 하며 국내 유일의 무원 가면극인 관노 가면극 공연이 펼쳐지기도 했죠.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강릉 단오제는 민중의 역사와 삶이 녹아있는 전통축제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고, 특히 강릉 단오제는 한국의 대표적 전통신앙인 유교, 무속, 불교, 도교를 정신적 배경으로 하여 다양한 의례와 공연이 있는데, 이를 형성하는 음악과 춤, 문학, 연극, 공예 등은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한국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들은 2009년에 등재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그리고 처용무입니다. 강강술래는 여성들이 손을 잡고 원을 만들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가무놀이죠. 강강술래는 한국의 대표 세시 풍속날이 하던 가무놀이인데, 그 중에서 추석 때 가장 크게 강강술래를 했다고 합니다. 강강술래로 만드는 원은 달을 상징하며, 그래서 초저녁 달이 뜰 때 시작해서 달이 서산에 기울 때까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습니다. 강강술래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으로 유명해지기는 했지만 그 기원은 옛 고대 마한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강강술래는 노래, 무용, 음악이 삼위일체의 형태로 이루어진 원시 종합미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사당 놀이는 한국의 전통연희 중 독특한 특징이 다른 거의 모든 한국의 전통연희는 특정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사당 놀이는 이곳저곳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는 유랑극단이었는데요. 남사당의 극단을 남사당패라고 하고 그 대장을 바우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농악이라고 농사가 한창인 시기에 농사의 고된 노동을 달래고자 마을 단위로 행해진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농악의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행사가 남사당 놀이였죠. 전국을 유랑하던 남사당 패이기는 했으나 그들의 근거지도 따로 있긴 했습니다. 바로 경기도 안성의 청룡사였는데 그래서 오늘날 경기도 안성의 마스코트 역시 바우덕이죠.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남사당 패의 대장인 바우덕이 조선 최초의 아이돌이었다고 홍보할 정도로 조선시대 남사당 패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남사당 놀이의 특징은 풍자를 통한 현실 비판성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층민은 심리적 억압 상태를 벗어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전체적으로 각종 자피, 대사, 노래, 음악, 무용, 몸짓, 집단 움직임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예술의 종합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산제는 불교 장례 중 하나인 49제를 일컬으며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행한 설법회상인 영산회상을 재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49제야 불교권 국가에 다 있는 장례이지만 한국화된 49제를 영산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엄한 불교의식을 치르고 본 의식이 다 끝나면 영산제에 참여한 모든 대중들이 다 함께 회향의식을 치르는데 영산제에서는 불교 공연도 이루어졌습니다. 영산제는 전통문화의 하나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 부처님의 참진리를 깨달아 번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하고 공연이 아닌 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장엄한 불교의식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은 제주도에 있는 칠머리당에서 행해지는 영등굿을 의미합니다. 제주도는 옛부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한 만큼 어업인들의 무사를 비는 굿이 자주 행해졌습니다. 제주도만큼 굿의 전통이 잘 이어지는 곳이 없을 정도인데 영등굿은 어업인들의 무사와 함께 풍어를 기원하는 굿이랍니다. 따라서 제주도 곳곳에선 수많은 영등굿이 이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규모의 영등굿이 행해지던 곳이 제주시 건업동의 칠머리당이었습니다. 굿의 대상은 영등할머니, 바다의 용왕, 한라산의 산신, 그리고 마을의 수호신인 도원수 감찰지방관과 요왕 해신 부인 부부라고 하죠. 영등할머니를 제주도에서는 영등할망이라고 하며 바다의 안정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람의 신이랍니다. 영등할머니 신앙은 제주도와 영남지방에 존재하던 신이었죠.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은 영등신에 대한 제주도 특유의 해녀신앙과 민속신앙이 담겨져 있는 굿이며 우리나라 유일의 해녀의 굿이라는 점에서 그 특이성과 학술적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처용무는 아시다시피 귀신을 쫓는 벽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굿에서 무당이 추는 춤입니다. 처용무를 추는 무당은 처용 가면을 쓰고 5명이 동서남북과 중앙의 5방향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춥니다. 처용무의 시작은 통일신라 때 유래했습니다. 신라의 49대 왕 헌강왕 시절 동해 용왕의 아들 중 처용이 미모의 아내와 결혼했는데 처용의 아내의 미모가 워낙 빼어나서 역병의 신이 사람으로 변해 처용의 아내를 꼬셨다고 합니다. 처용이 밖에서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보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는데 역병의 신이 형체를 드러내며 처용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제가 공의 아내를 탐내어 지금 그녀를 범했습니다. 공이 이를 보고도 노여움을 나타내지 않으니 감동하여 아름답게 여기는 바입니다. 맹스크 지금 이후로는 공의 형용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문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때 처용이 췄던 춤이 처용무가 되었고 처용은 귀신을 내쫓는 축사의 상징이 되었죠. 신라의 49대 왕 헌강왕 이전 신라는 아주 오래도록 역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처용설화에서 역병의 신이 굴복했다는 건 그리고 이게 헌강왕 치세의 전설로 전해지는 건 헌강왕 이전까지 만연했던 전염병이 헌강왕 때 안정화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삼국사기에는 헌강왕 치세에 음양이 조화롭고 바람과 비가 순조롭고 해마다 풍년이 들고 백성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며 국경이 안정되고 도시에서는 즐거워하니 이것은 임금의 어진 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는 기록이 있죠. 아울러 처용무를 출 때 처용 가면은 역시나 벽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팥죽과 거의 동일한 색깔인데요. 처용이 동해 용왕의 아들이라고 설화에 나오는 걸로 보아 처용은 신라인이 아니라 중동 사람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처용이 헌강왕을 만난 지역이 울산인데 신라시대 울산은 최대 규모의 무역항이 있던 곳으로 중동의 아라비아 상인들이 울산항에 자주 왕래했거든요. 처용무는 당당하고 활기찬 움직임 속에서 씩씩하고 호탕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고 가면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다음 한국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은 2010년에 등재된 가곡 대목장 매산양입니다.
가곡은 고려 조선시대 때 지배층 위주로 향유되었던 시조에 음을 입혀 부르던 노래를 말합니다. 학창시절 국어시간에 시조 많이 배우셨죠? 오늘날의 문학으로서 시와 노래가 구분되어 있지만 원래 시조는 노래와 함께 부르던 하나의 세트였습니다. 가곡하면 서양음악의 성악곡만을 주로 떠올리시지만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만의 가곡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판소리를 글로 남겨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었던 신지호가 있듯이 가곡에서도 조선시대의 음악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세기 시조의 작가이자 가곡을 전문으로 부르던 가수이자 시조 및 가곡의 수집가 김천택과 김수장이었습니다. 본디 사대부 양반가의 전유물이었던 가곡은 18세기부터 서민 문화가 발달하면서 가곡을 향유하는 스펙트럼이 더 넓어집니다. 이때 가곡을 대중화시키는데 가장 전면에 있던 예술가들이 김천택과 김수장이었죠. 김천택과 김수장은 각각 청구영원과 해동가요라는 시조집을 엮고 더 구체적으로는 가곡의 가사를 글로 남겼고 이후 19세기에는 가수였던 안민영이 가곡 원류라는 시조집을 추가로 엮어 가곡의 가사를 글로 남겨주었죠. 청구영원, 해동가요, 가곡 원류를 한국의 3대 가곡집이라고 부릅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가곡은 남자가 부르는 가곡 26곡, 여자가 부르는 가곡 15곡, 총 41곡입니다. 주로 검은고와 가야금, 해금, 대금, 단소, 장구 등으로 반주를 합니다. 가곡은 변화 없이 오랜 세월 명맥을 유지해왔으며 예술적 가치가 높은 음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대목장은 목공장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건물을 짓는 오늘날과는 달리 건축 자재가 사실상 나무가 전부였던 과거에는 대목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겠죠. 대목장은 목공장인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목공장인으로 오늘날로 치면 건축가와 동일했습니다.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의 전 과정을 책임졌죠. 아직까지도 한국만의 전통적인 건축 기법을 유지해오는 대목장들이 있는데 이들의 정신과 기술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입니다. 대목장의 역할은 많은 장인들의 지휘 통솔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건축과 관련된 모든 기술과 기법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고 하며 각 과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법들, 이음과 맞춤, 그리고 사용되는 도구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그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고 하죠. 대목장은 스승과 제자 시스템을 통해 그 기술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강릉의 신용수님, 예산의 전흥수님, 남양주의 최기영님이 기능 보유자로서 대목장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사냥은 다소 생소하시죠? 우리나라에 아직도 매사냥 문화가 있었어? 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매사냥은 한국 역사 속 전통 스포츠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매사냥은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들이 자주 하는 사냥법이자 스포츠인데 한중일 농경민족들 중에서는 유독 한국이 매사냥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유목민족인 몽골족도 고려를 복속국으로 삼을 때 고려의 우수한 매에 매료되어 고려로부터 착취하는 주된 품목 중 하나가 매였겠습니까? 몽골의 원나라는 고려 내 응방이라는 별도의 관청을 만들어 매를 원나라에 조공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응방하면 고려만 생각하시는데 응방이란 관청은 조선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매의 사냥과 사육을 관장하던 관청이었죠. 매의 관리를 국가 업무 중 하나로 삼을 만큼 매에 대한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매 사냥꾼들의 문화적 배경은 다양하지만 이들은 보편적인 가치와 전통 관습을 공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사냥은 한국과 더불어 매사냥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24개국과 공동 등재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대전과 전라북도 위주로 매사냥의 전통을 보존 및 계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한국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들은 2011년에 등재된 줄타기, 택견, 한산 모시짜기입니다. 줄타기는 외줄 위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며 그곳에서 만담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기회도 펼치는 전통 공연 중 하나로 옛날에는 마을별로 페스티벌이 열리면 절대 빠지지 않는 공연이었습니다. 한국의 줄타기는 단순히 줄을 타는 기술을 선보이는 것을 넘어 줄광대와 어릿광대가 관객들과 끊임없이 소통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줄타기와 구별이 되며 한국의 줄타기 공연은 관객에게 재미와 스릴을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연행자와 관객이 쌍방향으로 소통해 관객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공연의 분위기에 젖어들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줄타기 문화의 시작이 어디까지 소급되는지는 정확한 답은 없으나 고구려 때부터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구려의 문화 상당수가 고조선으로부터 파생한 걸 감안했을 때 줄타기가 고구려 때부터 시작했다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고조선 때부터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택견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무술로 태권도의 아버지격에 해당하는 무술입니다. 택견은 단순히 힘만 넘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이것이 무술인지 춤인지 구분을 못
못할 정도로 아름답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택견은 수련자가 통제력을 갖는 순간 상대를 파악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드문 종류의 무예로 공격보다는 방어 기술을 더 많이 가르치는 것이 특징이며, 숙련된 택견 수행자는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를 압도하는데, 진정한 수련자는 해를 끼치지 않고 상대를 물러서게 하는 법을 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무술 하면 수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수박과 택견의 관계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하지만 정조시대 18세기 한 저서에 의하면 수박과 택견은 동일하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택견은 주로 서울 사대본 안에서 가장 크게 성행했으나 전국적으로 각 지역별로 개성을 가미한 권법들을 구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사 모시짜기는 오늘날 충남 서천의 한산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모시라는 옷감을 짜는 전통 문화를 말합니다. 한산은 한국 최상품의 모시를 생산하던 곳이었습니다. 모시는 모시풀의 껍질을 섬유 조직으로 삼아 짜는 옷감으로 얇고 통풍이 잘 되어 여름철에 특화되어 있는 옷감이었죠.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모시풀로 옷감을 만들어낸지는 알 수 없으나 삼국시대에 언급되고 있는 기록이 있고, 또 삼국사기에는 통일신라가 당나라의 모시를 비롯한 옷감 30종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모시의 다양한 색감과 문양까지 입히며 여러 종류로 구분하였고, 모시가 워낙 곱고 섬세하다 보니 고려인들은 모시옷을 매미의 날개에 비유했죠. 고려의 원나라 간섭기 때는 몽골인 왕후들이 특히 고려의 모시옷을 좋아했다고 하죠. 조선시대에도 모시의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해졌으며, 명나라가 조선의 모시를 진상품으로 요구하기도 했고, 한산에서 조선 정부의 공납품으로 진상하던 세금도 모시였습니다. 모시옷은 하얗게 표백되고 잘 손질된 정갈한 옷 맵시를 자랑하며 기품 있는 고급 의류로 사용되었고, 흰 옷은 특히 한국을 상징하는 문화적 역사적 상징으로 한 민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은 2012년에 등재된 이름만 들어도 눈물부터 날 것 같은 아리랑입니다.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민요죠. 전통음악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익숙한 노래가 아리랑일 겁니다. 물론 아리랑이란 노래도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보이고 있습니다. 아리랑을 대표하는 버전은 경기 아리랑일 텐데, 그 외에도 밀양 아리랑,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이 유명하죠. 아리랑이란 개념 자체가 어느덧 음악을 넘어 우리 한국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죠. 아리랑은 역사적으로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일반 민중이 공동 노력으로 창조한 결과물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별도로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켰답니다. 다음은 2013년에 등재된 한국의 김장 문화입니다. 김장은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한국인들이 이웃과 나눔의 정을 실천하며 결속을 촉진하고 한국인들에게 정체성과 소속감을 준다는 점과 비슷한 천연 재료를 창의적으로 이용하는 식습관을 가진 국내외 다양한 공동체들 간의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무형유산의 가시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중국인들이 한국의 김치가 자기들 음식이라고 주장하곤 하죠. 그에 대한 반박으로 저는 항상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김장 문화를 말하곤 합니다. 김치의 문화적 본질은 김장입니다. 중국 애들이 아무리 김치를 따라하려고 해도 그 오랜 시간 축적해온 김장 문화는 결코 따라하지 못하죠. 유네스코에서도 공식화했듯 김장 문화의 핵심은 이웃 간의 나눔이며 연대감이며 다양한 공동체 간의 대화입니다. 타민족이 문화를 폄훼하고 도발하고 이를 뺏으려는 행위 자체가 이미 김장의 정신에 위배된 것이고, 김장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음 한국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은 2014년에 등재된 농악입니다. 풍물놀이라고도 하죠. 우리나라의 전통 연희문화는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농악의 경우 지역을 불문하고 한국 전국적으로 행해진 연희, 쉽게 말해 페스티벌이었습니다. 농업사회에서 고된 농사의 노동을 즐거움으로 승화하고자 마을 단위로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를 치렀는데, 이게 바로 농악입니다. 농악은 단 몇 마디로 묘사될 수 없는 아주 다채로운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지역성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행해진 행사이기는 했지만 각 지역별로 각자 특색 있는 개성을 반영하기도 했죠. 크게 묶는다면 호남권, 영남권, 경기권 농악으로 구분이 되긴 하죠. 농업이 경제의 90%를 담당했던 역사에선 농악만큼 거대한 축제가 또 없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중 남사당놀이, 줄타기 등도 전부 농악의 한 구성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굿과 가면극 같은 공연도 행해졌는데, 농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음악이었습니다. 농악에서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1박을 3분하는 삼소박과
혼박, 혼소박 등 불균등 구조의 복잡한 리듬이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농악패는 군부 독재 시절 각 대학교별로 동아리가 만들어졌는데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 농악 동아리는 민주화 운동의 기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농악은 한국 사회에서 마을 공동체의 화합과 마을 주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연행되며 한국 전역에서 행해지는 대표적인 민속 예술이자 꽹과리, 징, 장구, 북, 소고 등 타악기를 합주하면서 행진하거나 춤을 추며 연극을 펼치기도 하는 종합예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다음 소개해드릴 한국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은 2015년에 등재된 줄다리기입니다. 줄다리기가 한국인들에겐 너무나도 가깝고 친숙한 놀이라 잘 느끼지 못했는데 문득 해외에는 줄다리기가 없나 싶어서 찾아보니 일본의 오키나와, 그러니까 옛 류큐 왕국에선 줄다리기가 있었고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문화권에도 전통 연희 중에 줄다리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줄다리기는 한국과 더불어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총 4개국이 공동 등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줄다리기 놀이를 하는 문화권이 찾기 어렵더라고요. 새삼 오징어 게임이 자랑스러워지는데요.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 체육운동회에서 접했던 줄다리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각 마을 단위의 놀이였습니다. 줄도 아주 거대하고 두꺼운 줄을 특수 제작하여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즐긴 스포츠였죠. 줄다리기는 풍농을 기원하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벼농사 문화권에서 널리 연행된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줄다리기를 연행함으로써 사회적 결속과 연대감을 도모하고 새로운 농경 주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줄다리기는 두 팀으로 나누어 줄을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놀이이며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공동체의 풍요와 안위를 도모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 줄다리기는 민속문화의 특성과 정신적 가치를 잘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통놀이이자 의례인 민속 줄다리기의 문화적 다양성과 공유적 가치에 대해 주목하고 다국 간 공동 등재를 추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한국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은 2016년에 등재된 제주의 해녀 문화입니다. 역시 제주도 하면 해녀죠. 사실 제주도의 해녀 문화는 비극적인 역사에서 탄생해서 발전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남성들이 배를 몰고 나가 죽는 경우가 허다했고 제주도가 특히 고려 조선시대 때 다른 지역에 비해 공납 부과에 대한 부담이 훨씬 컸습니다. 이러한 공납 조세 부과의 부담이 너무 크자 제주도를 이탈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조선의 16대 왕 인조는 제주도에 출륙 금지령을 내려 제주도인이 세금을 피해 육지로 나가는 걸 법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 무거운 세금 부담은 오로지 제주도인들의 몫이었죠. 공납품 진상을 위해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물질을 해 해산물을 캐면서 해녀의 역사가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해방이 되고 제주도에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 또다시 많은 남성들이 사망하자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여성들은 해녀 일에 뛰어들었고 이 시점에 제주도에서는 해녀의 수가 대폭 증가합니다. 해녀들은 나름 조직적인데요. 옛부터 해녀는 대상군, 상군, 중군, 하군, 애기점수로 구분이 되고 각 등급 간 위계 서열이 굉장히 빡빡했다고 합니다. 군기가 엄청났다고 하죠. 빡빡한 군기에도 해녀들은 불턱이라는 모닥불 앞에 모여 서로를 위하고 좋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공동체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해녀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해녀가 될 수 있다고 하며 정해진 어촌 권역 내에서만 채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 서귀포시 해녀는 1579명이라고 하며 해녀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으로 언젠간 해녀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안타까운 예측이 다수입니다. 제주 해녀 문화가 갖고 있는 물질 작업의 지속 가능성, 약자에 대한 배려, 생태주의적 요소는 인류 사회가 지향해야 할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한국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은 2018년에 등재된 씨름입니다. 역시 한국의 전통민속을 대표하는 스포츠라 하면 씨름이겠죠. 각종 명절에 역시나 각 마을 대표들의 장사들이 나와 각자 마을의 체면을 건 한판 경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공동체의 구성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애기씨름, 총각씨름, 상씨름으로 구분하여 차례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승자, 즉 장사에게는 상품으로 황소 한 마리를 시상했는데 장사는 그 황소를 타고 마을로 돌아와 거창한 개선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씨름의 역사는 매우 깊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 중 각저청의 고분벽화를 보면 씨름을 하는 모습이 아주 생동감 넘치게 그려져 있죠. 수박이나 택견이 전문 무예인의 영역이었다면 씨름은 민간인들도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스포츠였다는 점에서 더 대중적인 민속운동이었죠. 농업을 중시했던 한국 사회에서는 주로 농사의 절기와 관련하여 씨름판을 벌이는데 새해 초에 마을의 풍년을 바라거나 모내기철에 모를 심기 위한 물대기 수단으로 씨름을 하고 고된 김매기를 마친 뒤에 농부의 휴식을 위하거나 수확에 감사하며 함께 즐기기도 했습니다. 농경이 해마다 이루어짐에 따라 씨름도 반복되는 주기성을 띠면서 자연스럽게 전국적인 세시 풍속의 하나로 정착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씨름은 남북한이 각각 따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신청했는데 유네스코에서는 평화와 화해라는 명분으로 씨름을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면서 남북 공동등재라는 명분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등재되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한국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은 2020년에 등재된 연등회입니다. 어쩌면 유네스코에 지정된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 중 오늘날까지도 많은 세대가 가장 쉽게 접하고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행사가 연등회가 아닐까 합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서울 사는 분들은 청계천 연등회 행사를 찾곤 하잖아요. 원래 연등회는 석가탄 신일에 행하는 가두행진이었습니다. 연등회의 연등으로 사용되는 조형물들은 시대에 따라 더 발전하여 오늘날의 연등회는 웬만한 놀이공원 가두행진보다 더 아름답고 거룩하고 규모가 큽니다.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가 불교를 공인하여 불교 국가가 되면서 주로 국가에서 제일 큰 사찰을 위주로 연등회 행사를 치렀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고려의 시조, 태조 왕건이 훈요 10조에도 남길 만큼 연등회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다만 시간이 지나 연등회의 국가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자 고려의 6대왕 성종은 최승로의 제안에 따라 연등회를 폐지했습니다. 다만 고려의 8대왕 현종 무렵 거란과의 전쟁으로 민생이 흔들리자 민생 위로 차원에서 다시금 연등회를 부활시켰죠. 조선시대에는 순유 억불 정책에 따라 연등회가 국가적 행사에선 사라지긴 했지만 민가에서는 백성들이 꾸준히 작은 규모라도 연등회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연등회는 연등 법회, 연등 행렬, 회향 등으로 구성되며 관불의식을 시정으로 연등을 든 사람들의 행진이 이어지고 행진이 끝난 뒤에는 참여자들이 모여 회향 한마당에 모여 화합의 절정을 이룬다. 참여자들은 스스로 만든 연등을 밝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이웃과 나라 전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한국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은 2022년에 등재된 한국의 탈춤입니다. 세계 각국 어느 나라나 전통 가면극이 있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가면극은 역시 탈춤이겠죠. 탈춤 역시 지역별 개성이 강합니다. 북부지방에는 사자춤이 유명하고요. 봉산 탈춤, 송파 산대놀이, 양주 별산대놀이, 하회 별신군놀이, 통영 오광대 등 엄청나게 많죠. 탈춤이 가장 유행했던 시기는 조선 후기였습니다. 탈춤의 내용은 주로 양반층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은데요. 특이한 건 탈춤을 대표하는 도시들이 대부분 양반 문화가 가장 발달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양반층 비판과 더불어 탈춤은 부패한 승려들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기존에는 이러한 탈춤의 양상이 기득권을 향한 민중들의 날카로운 비판으로 민중들의 카타르시스를 배출했다고 해석하는데요. 최근 연구에는 사회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태세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해석한답니다. 유교나 불교나 사회 현실을 도외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탈춤은 한국인의 삶 속에서 전통적 공연 예술 및 무형 유산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한국인으로서의 소속감,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시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한국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은 2024년에 등재된 한국의 장문화입니다. 김장 말고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의 잠 담그는 문화죠. 장은 한국인의 일상 음식에 큰 비중을 차지해왔으며 가족 구성원이 함께 만들고 나누어 먹는 문화가 세대 간에 전승되어 오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 하면 저는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게 장독대입니다. 어느 민속마을에 가서 장독대가 쫙 나열되어 있는 걸 보면 예술작품 같기도 한데요. 거장 미술사학자이신 최순우 선생님의 글을 한 편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장독들은 해묵은 놈일수록 은근하고 점잖아 보이고 행주지를 많이 받는 놈일수록 길이 들어서 야릇한 윤기를 더하며 소리 없는 즐거움을 주인에게 희죽이 표시한다. 장독들은 때로는 시무룩하고 때로는 허전해하며 또 슬퍼할 줄도 안다. 말하자면 장독을 주인의 심정을 반영하는 거울의 구실도 하는 것이다. 슬플 때 바라보는 장독들은 일그러진 주인의 얼굴을 가슴 위에 비춘 채 초근히 젖어 보이고 기쁠 때 바라보는 장독들은 마음이 부풀어서 아낙네들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미소 짓는 것이다. 설이 찬 한밤내 달빛에 비추이는 장독대의 시정 그리고 그 검정 그림자들의 화음은 소리 없는 한막의 시극이라고 할까? 이렇게 유네스코에 지정된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소개해드렸는데 정말 많죠. 2025년 기준 유네스코에 지정된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총 23개로 이는 세계에서 공동 2위로 가장 많은 순위랍니다. 전 세계에 한국의 문화가 퍼지고 있는데 가히 한국의 문화의 저력이 그 근본이 있음을 느끼게 해주네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